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팔부 영웅들의 전쟁 전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위왕이 된 조조는 오의 송건을 보고 온주에서 나는 감자를 천자에게 바치라고 지시를 하자 송건은 100여 명의 짐꾼을 동원하여 무거운 감자를 나르는 도중에 산중에서 잠시 동안 쉬었습니다. 휴식하는 동안에 애꾸의 절름발이인 초라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나르겠다며 많은 괴짝을 쉽게 등에 지고 위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직군들은 조조가 노인에 대하여 물으니 노인의 말로는 위왕과 같은 고향으로 이름은 자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오각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생각에 조조는 술과 양고기를 대접하자 노인은 30년을 돌을 닦아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다며 조조를 보고 위왕을 그만두고 자신의 제자가 되어 아미산에서 돌을 닦자고 했습니다. 하가 크게 났지만 조조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국사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하자 노인은 국사를 유비에게 맡기면 천자를 훨씬 더 좋게 위왕보다 잘 모신다고 했습니다. 참았던 화를 폭발한 조조는 노인이 유비의 앞잡이라고 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을 해도 잘 견디고 음식을 주지 않아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왕궁에서 만조백관이 모여 낙성석이 있는 날에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 축가를 한다며 겨울철에 모란꽃을 만들어주는 신수를 부려 조조에게 주었습니다. 모란꽃을 받아 너무 놀란 조조에게 노인은 토스가 금성을 따르니 간웅은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신수를 부려 한 마리 비둘기로 변하여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라서 하가 치솟은 조조는 명령을 내려 전국 각지의 자라고는 이름을 가진 500명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모두 죽였습니다. 노인이 자년 정월에 죽는다는 말에 조조는 충격을 받자 밤마다 꿈속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달려들어 시달리자 그만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병석에 누운 조조에게 백방의 약도 효력이 없자 대사성 허저를 불러 자신에 대해 한 번 점을 쳐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불러온 허저는 조조를 보고 갈로는 자신보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며 비록 용모는 초악하지만 천문과 주역을 공부한 갈로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허저는 갈로에게 여러 번 조조가 만나기를 간청한다며 겨우 조조 앞에 나타났으나 갈로를 보자마자 조조는 자신의 간상을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갈로는 조조를 보고 인신을 위하여 저기 위에 올랐으니 간상은 필요 없다고 말하자 조조는 죽은 자의 혼이 밤마다 나타난다고 갈로는 한술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조조는 계속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물으니 갈로는 조조의 기분을 맞게 상쾌한 이야기만 하자 조조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한없이 좋아진 조조는 갈로에게 태사의 뱃을 주려고 하자 그고 갈로는 뱃을이 인연이 없다며 사양을 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조조는 송건의 운수를 묻자 갈로는 오나라 중신이 한 분 죽는다고 하자 거듭 조조는 유비의 운수를 묻자 유비는 타국을 침범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갈로의 말에 조조는 믿기 어려웠지만 얼마 후 동호의
공신 노석이 중병으로 죽었다는 소식과 서초의 유비가 마초의 장비를 시켜 한중으로 공격하여 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갈로의 예측이 맞게 되어 가자 놀란 조조는 출정 준비를 하면서 갈로에게 점을 치게 했습니다. 허도에 큰 불이 나니 멀리 출정하지 말라고 그냥 업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고 갈로가 말하자 조조는 갈로의 말에 출정을 단념하고 조응에서 군사를 주어 유비를 막게 했습니다. 예난 것처럼 큰 불이 일어난다고 갈로가 말했듯이 천자를 위해 조조를 몰아내기 위해 시중소부로 있는 경기와 위항 그리고 기미가 공모하여 정월 대보름날 거사를 했습니다. 허도 사방에 불이 질려 민심과 규합하여 어림군과 싸워서 전세가 유리하였으나 미리 성 밖에 있으며 변이 일어나면 진압하라는 조조의 명으로 하우돈이 3만의 병력으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업군에서 반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조정의 대수 백관들을 소집하여 한 곳에 모이게 하자 모두들은 조조의 눈치를 보며 급에 질려 있었습니다. 백관들을 보고 조조는 어젯밤에 반란군이 불을 질렀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나온 사람은 붉은 깃발 아래 서고 집에서 떨고만 있었던 사람은 백기 밑에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관들은 눈치를 보다가 붉은 깃발 밑에 가야 처벌을 면해 살 것 같아 거의 모두가 몇 사람만 빼고 백기 밑으로 갔습니다. 붉은 깃발 밑에 간 사람들은 반란군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며 조조는 400여 명의 백관들을 모두 죽이고 백기 밑에 선 몇 사람의 백관만 살아서 호도로 돌아왔습니다. 허도에서 조조는 갈로가 큰 불이 나므로 싸움터에 나가지 말고 업군에 있으라는 예언이 적중하자 더욱 갈로를 신뢰하여 궁중의 인사를 그가 신뢰한 사람을 기용했습니다. 유비의 지시로 장비는 파스를 마초를 하변을 지키며 싸움을 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대진하고 있는 조조의 위장은 조홍, 장합, 하윤 등이 명장들이었습니다. 싸움터에서 마초와 싸우지 않고 조홍은 급에 질려 남정을 후퇴하는 조홍을 본 장합이 점령한 진지를 버리고 후퇴하냐고 물었습니다. 허도를 떠날 때 조홍 보고 갈로가 이번 싸움에서 대장 한 사람을 잃게 되니 몸조심하라고 해서 후퇴한다고 했습니다. 소리내어 웃으며 장합은 장수가 무슨 점쟁이 말을 믿느냐고 하며 자신이 장비를 상대하겠다며 군령장을 쓰고 군사 3만을 얻어 파소로 진군했습니다. 첫 싸움부터 패한 장업은 암그릇에 도망쳐서 들어가자 장비는 그날부터 술만 마시고 술이 취해 적진을 향해 부하들과 욕만 퍼붓댔습니다. 50여 일을 매일같이 시간에 술만 마시고 욕설만 퍼붓대니 장합은 싸우지 않고 포기한 것인 줄 알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장비가 파스에서 싸우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유비가 걱정하여 제갈량은 장비가 무슨 좋은 전략이 있을 것 같아 명주 50통을 구해 위원에게 장비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파스에 도착한 위원은 명주와 술을 주자 장비는 위원에게 제갈량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며 기뻐한 나머지 본격적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술을 군사들에게 마음껏 마시며 북을 치면서
마음껏 놀라고 명령을 하자 산 위에서 내려다본 장합은 군율이 엉망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장함은 오늘 밤에 총공격할 것을 결심하여 달빛 희미한 밤중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장비의 진지로 공격했습니다. 진지로 공격한 장합의 군사들이 장비의 군사들은 도망치기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태연히 앉아서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는 장비를 보고 칼로 찔렀으나 불로 만든 헛수아비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급변하여 함정이라는 것을 알자 놀란 장합은 급히 돌아서는데 장비가 나타나자 장합은 사력을 다해 싸우는 동안 모든 군사들은 위험과 내동에게 전멸을 당했습니다. 전술에 쏘은 장합은 필마단기로 겨우 살아남아 쫓기면서 다음 진지인 외구간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장비 소식을 들은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제갈량이 장비의 전술을 파악한 것에 대하여 높게 치하했습니다. 본진을 버리고 도망쳐온 장합은 종에게 지원병을 요청했으나 종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한 싸움을 했다며 남은 군사로 역습하여 본진을 탈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원군을 요청했으나 오지 않자 장합은 할 수 없이 장비와 맞서 싸움을 했으나 크게 패하여 남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장합에게 다시 종은 5천 군사를 주어 가맹간을 공격하자 가맹간이 맹달과 각주는 장합에게 당할 수 없자 유비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가맹간이 지원군 수장을 누구를 보내느냐고 유비와 제갈량이 의논 중에 외구간을 비워두고 장비를 부를 수 없어 걱정을 하자 노장 항충이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항충은 60세의 노장이었으나 강공을 쏘아 대포 떨어진 곳에 버드나무 가지를 맞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수들은 항충의 용맹은 인정하지만 늙은 몸으로 장합을 당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노장 엄한이 나서며 함께 가겠으며 실수할 경우 목을 바친다고 하자 제갈량은 출전을 승낙했습니다. 두 노장인 항충과 엄한이 가맹간에 도착하니 맹달과 각주는 실망한 모습을 보였으나 두 노장은 쉬지 않고 군사들을 매일 조련시켰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항충은 하우돈의 조카 하우상에게 패하여 영체를 빼앗기고 후퇴하여 가맹간에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소식을 들은 유비는 걱정되어 제갈량에게 말하니 제갈량은 유비 보고 항충에게는 다른 전술이 있어 그렇게 하니 마음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은 유봉에게 지원받은 항충은 그날 밤 거듭된 승리에 도취되어 마음 놓고 잠자는 하우상과 한호의 군사들을 기습적으로 덮쳤어 하우는 항충에게 하우덕은 엄한에게 죽게 됨으로써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두 장수를 잃은 장합은 전의를 상실하여 싸우지도 않고 하우연이 있는 정군산으로 패주하자 항충과 엄한의 두 노장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두 노장인 항충과 엄한을 불러 유비는 승리의 축하연을 베푸는 장소에서 법정은 유비 보고 하늘이 내린 기회를 이용하여 대병을 일으켜 한중을 얻을 기회가 왔다고 했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자 법정은 마른 백낙을 만나 울고 사람은 지기를 위해 죽는다며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닥쳐올 불행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비는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한 23년 7월 10만 대군의 출동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가맹간으로 유비와 제갈량이 가면서 선봉을 장비와 조운을 하고 황충은 군사를 이끌고 하우연이 있는 정군산으로 모사법정과 함께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정군산에는 명장 하우연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짐작한 제갈량은 모사 법정을 보내면서 마음을 놓이지 않아 조운을 불러 군사를 주면서 황충에게 보냈습니다. 싸움이 유리할 경우에는 나타나지 말고 불리할 경우만 도우라고 지시하여 마음에 놓이지 않아 제갈량은 유봉과 맹달에게 군사를 주어 보냈습니다. 마음이 안 놓인 제갈량은 하변에 있는 마초에게 전술을 전하면서 공격할 적에는 3번을 생각하여 후회하지 않는다고 지시한 후 장비와 연을 불러 한중을 함께 공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조는 장압과 하우상이 크게 패한 소식과 유비가 한중을 공격한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 직접 40만 대군으로 친정에 올랐습니다. 진지는 높은 곳이 좋고 낮은 곳은 전술상 나쁘다 하여 장군산 기설 높은 곳에 황충과 법정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으나 응하지 않자 정군산 서편 높은 봉우리를 법정의 지시로 황충이 점령하여 상대의 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우야는 진지는 평탄하고 고지가 배후에 있고 앞에는 지형이 확 트인 지형이라야 공격에 쉽게 벗어날 수 있어 좋다는 생각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높은 산 봉우리에서 황충이 자기 진영을 내려다보자 하우야는 산 봉우리를 되찾을 욕심으로 군사를 출동시키려 하자 장압은 법정의 계략이니 출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진영을 내려다본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하우야는 고집을 부려 끝내 출정을 하여 싸움을 청했으나 황충은 상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군산 봉우리에서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던 법정은 붉은 깃발을 높이 휘둘러 황충의 군사들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법정의 공격 명령이 내리자 황충의 군사들에게 불의의 기습을 당한 하유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주하면서 황충의 상대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황충의 군사는 사기가 충만하여 정군산 본진을 공격하자 장암은 당해내지 못해 산속으로 도망치다가 조운을 만나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서 조조의 진지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정군산 남쪽에 장수가 죽는다는 장로의 예언을 생각하고 조조는 목을 놓아 통곡하면서도 감탄하여 갈로를 불러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갈로는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한수의 진을 치고 조조가 하우연을 원수를 갚는다는 소식과 장압이 양초를 한수 북산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은 황충과 조우는 양초를 없애는 중임을 맡아 떠났습니다. 양초를 없앤다고 길을 떠나면서 황충은 조운 보고 만약에 위험이 처해지면 지원해 달라며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몰래 진군하여 양초 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양초 더미가 불에 타자 장암은 놀라 달려와서 황충과 싸움을 붙였으나 이
두 장수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자 서항이 장압을 돕게 되자 항충은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이때 항충을 도우러 조운이 지풍같이 달려와서 항충과 합세하여 싸우자 장압과 서항은 당해내지 못하고 퇴진했습니다. 양쪽의 진영의 두 장수들의 싸움 강렬을 바라보던 조조는 무인 강야로 단기 필마로 헤집고 다니며 마치 솔련처럼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중간을 공격하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적군의 용맹한 장수가 조운이라는 말을 듣고 탐복하였으며 양쪽 진영의 병사들이 최선을 다해 용감히 결사감투상까지 싸우자 더 이상 군사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조조는 해군령을 내렸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항충과 조운은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본전에 도착하자마자 조조군이 뒤따라 추격한다는 부장장익의 성문을 닫으려고 했으나 조운이 화를 내면서 성문을 닫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기 필마로 조조의 80만 대군을 격파한 자신이 비겁하게 싸움을 거절할 수 없다며 성문 앞에서 창을 잡고 버티고 서 있자 조조의 군사와 장압과 서항은 공격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듯이 조운은 창을 하늘 높이 번쩍 쳐들자 성 안에 수많은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하수를 쏘아대자 조조 군사들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조조는 제갈량의 진력에 역이용만 당하여 니창산의 양초는 불타버리고 본진으로 운반하던 양초를 빼앗기고 남중 포주까지 유비에게 내주고 양평간까지 퇴각했습니다. 조조는 80만 대군의 군사 능력만 믿고 천시와 적의 허점을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공격만 하다가 유비에게 한중 땅을 다 빼앗기고 연전연패한 끝에 사국구에 주둔했습니다. 진격하자니 싸움에서 밀려서 천하육성거리가 되었으며 머물러 계속적으로 싸우자니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은 조조는 그냥 퇴각하자니 최고의 군사들로부터 조소를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울적한 심정으로 있는데 저녁상에 닭갈비탕이 나와 생각에 골몰하고 있자 하우던이 들어와서 오늘 밤의 암호를 묻게 되자 무심결의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이상한 암호라고 생각하던 중에 행군주부 양수는 계략이라는 암호를 듣자 부하들에게 퇴각할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해군 준비하는 군사를 본 하우던은 크게 놀라 양수에게 해군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양수는 계략은 닭갈비로서 먹을 것이 없어도 버리기는 아까운 것이 닭갈비라고 했습니다. 위왕의 암호는 진격한다 해도 승리할 수 없고 퇴각하자니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며 미리 행장을 수습하여 출발 준비를 하면 당일에 혼잡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양수의 식긴에 탐복한 하우던에게 진중을 진찰하던 모든 군사들이 짐을 쌓고 있어 놀란 조조는 누구의 명령으로 해군 준비하느냐고 묻자 양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조조는 양수를 불러 꾸짖으며 양수는 위왕의 계략이라는 암호는 태군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가 너무 비상한 양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 조조는 일찍부터 양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원을 조성하여
정원 출입문에 할자를 써놓자 아무도 그 뜻을 몰랐으나 양수는 문 안에 할이니 넓은 뜻이라고 말하자 즉시 축소하며 겉으로는 칭찬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은밀한 의도를 간파한 것이 싫었으며 조비보다 삼남인 조식의 편을 들어서 여러 번 비위를 상하게 하여 죽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수를 참수시키고자 예언을 뒤집기 위해 정군을 진군 명령을 내려 사국에서 대역전을 펼쳤으나 참담하게 패하여 퇴군을 했습니다. 싸움에서 크게 패한 조조는 퇴군하여 생각하니 양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양수의 죽음을 한탄하고 장사를 크게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대격전에서 크게 승리한 유비는 영토를 한천에 걸쳐 강대한 지역에서 점유하여 넓혀지자 강남 오북방은 위와 버금가는 세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시켜 점령한 유비 보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고을을 잘 다스리고 민심을 얻어 덕을 쌓았으니 제갈량과 법정은 유비 보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로 등극하라고 했습니다. 크게 놀란 유비는 한실의 정치인이지만 허도에 한계가 있으니 신하로서 배반하여 찬탈하는 반역을 할 수 없고 조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의 재덕을 갖춘 영웅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군을 섬기는 까닭은 용과 봉황에 매달려 의지하여 공명을 세우려고 하니 한제가 아니면 왕이라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도 왕위에 오르라고 하며 제갈량은 군자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황제가 아니라도 한중왕이 되어 존호를 받아 만인의 소원을 이루도록 한 나라를 통일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형제들이 근고에 못 이겨 유비는 한중왕이 될 것을 생각하여 근한 24년 7월에 성대한 즉위식을 거행하여 한중왕이 되었습니다. 공문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후하게 내리면서 한중왕 유황숙, 항세자 유선, 태자 허정, 상서령 법정, 군사 제갈량, 오호대장 간우, 장비 조운, 마초 항충으로 하고 한중 태수는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후 근한 26년 서기 221년 4월에 하늘 아래 죽어서라도 받지 않는다던 한계로 즉위하여 연호를 장모로 했습니다. 조조는 산골에서 돗자리나 짜는 유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대노하며 기반도 없고 전시도 모르며 마치 알을 가지고 돌을 치는 것과 같은 세력으로 왕이 되었다며 100만 대군으로 공격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격분한 조조를 보고 신망받는 젊은 제사 사마이 중단은 좋은 머책이 있다며 직접 싸우지 않고 송건을 이용해서 빼앗긴 형제를 찾으라고 시킨다면 힘 안 들리고 유비를 공략하여 실사구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콤한 중달의 계획에 크게 기뻐한 조조는 근세가 있는 만총을 세객으로 성건에게 보내자 유비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송건은 크게 놀라며 유비 세력이 커지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마음으로 송건은 조조의 제의를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제갈근은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 하며 해신을 나중에 보낸다며 만총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묘책이 있느냐며 송건은 제갈근에게 묻자
제갈그는 형주의 간우에게 사람을 보내 간우의 딸을 호우의 세자비로 삼으면 저절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계책이라고 하며 송건은 제갈근을 간우에게 보내 양가의 혼인을 하여 힘을 합쳐서 조조를 격파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얼굴을 붉힌 간우는 크게 화를 내며 호랑이의 딸을 개의 자식인 강아지에게 시집을 보낼 수 없다며 제갈량의 체면을 봐서 살려준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망신만 크게 당하고 제갈근이 고개를 숙이고 지가 구멍에 숨듯이 강동으로 돌아가사 송건에게 간우의 마음을 철석같이 설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송건은 조조에게 해신을 보내면서 형주를 공격하겠다며 수교를 맺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해신을 받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송건이 자기 편에 서서 유비만 고립시키는 것만도 성공이라는 생각에 수교를 승낙했습니다. 얼마 후 형주로 조인이 공격하여 온다는 소식에 유비는 직접 사마비씨를 보내 형주의 간우를 보고 적의 본건지인 번승까지 점령하도록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두터운 유비의 신뢰와 정의에 감각한 간우는 번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출전하기 전날 밤에 간우는 꿈속에서 멧돼지가 자신의 뒤축을 물고 늘어진 꿈을 꾸게 되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들인 간평에게 말하니 멧돼지의 꿈은 하스지몽으로서 좋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간우는 50살을 넘긴 나이에 길목이든 흙목이든 상관없이 청절을 지키며 싸우다가 죽는다며 주군을 위하여 오직 청절을 지킨다는 각오로서 양양성을 공격했습니다. 양양성의 조인은 간우가 쳐들어오자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양양성을 버리고 후퇴하자 간우는 군사들이 사기가 왕성할 때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도망치던 조인은 다급하게 조조에게 간우가 번성을 공격하니 도와달라고 청하자 조조는 간우를 대적할 선봉장을 찾던 중에 마초에게 패했던 방직이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얼굴이 붉고 신장이 구척으로서 보기만 해도 맹장인 방등을 조조는 선봉장으로 임명하자 우금은 자신이 선봉장이 되어 공을 세우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선봉장이 되는 것이 실패한 우금은 방덕은 마초의 대장으로 지금 마초는 유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방덕의 형인 방유도 유비를 섬기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조조는 우금의 말을 듣고 즉시 방덕을 선봉장에서 취소하자 방덕은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형과 의절한 지 오래며 마초는 자신이 촉에 항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에 공을 세워 은총에 보답을 하려 했다며 통곡을 하는 방덕의 모습을 본 조조는 충절에 탐복하여 다시 선봉장으로 임명하니 방덕은 감격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출전에 앞서 방덕은 집에 돌아와서 목수를 보고 간을 만들어서 내가 간우와 싸워서 이긴다 해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자신이 간 속에 간우의 머리를 함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하 군사들은 방덕의 말에 감탄하여 싸움에서 모두 함께 죽을 비장한 결심을 하여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간우가 번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선봉장인 방덕은 간을 앞세워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데 필살 간우라는 깃발을 벌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깃발을 보고 대노한 간우는 돌격하면서 간 속에 방백의 시체를 느꼈다며 두 장소의 싸움은 100합 이상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고 양편 군사들은 넋을 잃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양편 진영에서 정이 울리자 두 장수는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싸움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방덕의 용맹함을 칭찬한 간우는 자신의 적수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하자 아들 간평이 나서 부친이 싸움에서 방덕을 이겨도 명예롭지 않지만 다치기라도 하면 상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두 명장은 싸움은 50여합을 겨누어도 승부가 나지 않자 돌려온 방덕은 말머리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위계인 줄 알면서도 간우는 방덕의 뒤를 쫓는데 갑자기 방덕의 몸을 돌려 화살을 날려 간우의 왼팔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황급히 간평이 달려나와 부친 간우를 부둥켜 안고 돌아서는데 방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갑자기 방덕의 진영에서 돌아오라는 징소리가 울리자 방덕은 아쉽게 진지로 돌아갔습니다. 진지로 돌아간 방덕은 간우를 죽일 좋은 기회에 수군령을 내렸다고 호통을 치자 우금이 나서 위왕께서 간우와 싸울 때는 조심하라고 했기에 무턱대고 싸우면 위험해서 징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선봉장을 방덕에게 빼앗긴 우금은 혹시 방덕이가 큰 공을 세우면 자신의 처신이 면목이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란 것도 방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진으로 돌아온 간우는 활초를 뽑고 금창약을 바르면서 반드시 화살을 팔에 맞은 수모를 갈게 닦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간우가 싸울 수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방덕은 공격하자 주장을 했으나 우금은 방덕이가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상처가 조금 좋아지자 간우는 복수할 생각으로 우금이 진을 치고 있는 중구천상 골짜기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동원하여 배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중구천 계곡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뚝을 쌓아 올려 장마비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군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마비의 진지를 계곡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옮기자 우금 부하 장수들이 건의를 했으나 우금은 듣지 않았습니다. 장마비에 가두어둔 계곡물이 가득 차오르자 간우는 뚝을 일시에 무너뜨려 우금의 진지는 물바다가 되어 군사들이 정신없이 후적거릴 때 간우의 군사들이 뗏목을 타고 총공격을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위군의 군사 500명과 몇 명의 장수들만 살아남았으나 산 위에서 계곡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총공격을 하자 위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배를 타고 방덕은 도망을 치다가 물에 능숙한 주창이라는 장수를 만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생포되어 우금 또한 생포가 되자 중구천 싸움에서 두 장수만 포로가 되고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두 장수 중에서 살려달라고 애검하는 우금을 거두고 방덕은 간우가 신문을 하자 방덕을 고개를 쳐들고 버티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신문을 하던 간우는 방덕을 보고 형 방유도 한중왕을 섬기니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방덕은 크게 웃으며 간우를 보고 유비를 배반하고 위왕을 섬기겠느냐고 하며 죽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소원대로 간 속에서 넣어 주겠다며 간우는 방덕을 죽이고 나서 충절에 감탄하여
중구천에 묻어주고 사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싸움터에서 간우는 병들게 맞은 독화살 상처가 좀처럼 완치되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강동의 하타라는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동호의 대장 주태를 고쳐준 명의라는 것을 이미 알은 간우의 아들 감평은 반갑게 맞이하여 오구의 명의가 무슨 연유로 촉국의 부친을 고치겠다고 일부러 찾아왔느냐고 했습니다.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하타의 말에 감평은 아버지 간우에게 안내하자 하타는 간우를 보고 하살촉에 독이 묻어 뼛속 깊이 독이 빠졌으니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싸움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간우 자신은 하타를 보고 치료를 않는다고 하자 하타는 주머니에서 새 고리를 꺼낸 뒤에 간우를 기둥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간우는 연유를 묻자 독에 썩은 살과 뼈를 깎는 고통에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하자 간우는 하타의 말을 듣고 자신이 팔을 내밀며 바둑을 둘 테니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둑을 백미 마랑과 바둑을 두면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면서 바둑을 두는 동안에 세상의 속인처럼 아픔을 겁내지 않는 가운데 하타는 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고통에도 태연히 앉아서 마랑을 상대로 바둑을 두자 모든 장수들이 놀라는 가운데 하타는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수술 며칠 후에 쉽게 상처가 치료되자 간우는 하타를 위해 주연을 베풀며 천하의 명의라고 칭찬을 하자 하타는 간우를 보고 고통을 참는 환자는 난생첨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하타는 간우를 보고 배기를 화내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며 사례금 100냥을 받지도 않고 단지 천하의 의인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이상 전반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